60살. 이제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내가 끓인 국을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하죠. 정말, 이제 여자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이일까?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아직도 가슴을 조용히 조이듯 살아있는 눈빛을 하고 있어요.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60이 되었어요. 목과 손등에 생긴 주름살을 보면서도 가끔은 20살 때의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는 거울 앞에서 예쁜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립스틱을 발라보기도 해요.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예쁘고 싶어 하는 나는 누구일까? 그 남자가 떠난 지 7년이 지났어요. 내가 53살이 되던 겨울이었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병실 창밖으로 쏟아지던 눈송이들 사이로 그는 내 손을 붙잡은 채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곁에 있어줘요. 그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하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죠. 잘 가요라는 말이 너무 잔혹하게 느껴졌거든요. 대신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마치 그 손을 놓으면 정말로 영영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이불 아래로 서서히 차가워지던 그의 손끝을 놓지 않기 위해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암말기였습니다라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기적처럼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보, 여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내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후의 날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흐릿해요. 그날 이후 이 집엔 정적이라는 이름의 손님만이 머물렀습니다. TV를 켜면 소리가 너무 요란하고 라디오를 틀면 가슴이 쓸쓸했어요. 결국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버릇처럼 중얼거리며 살았죠. 아침은 먹고 가야지. 된장국이 짜졌나? 처음엔 그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하지만 대답이 없는 대화를 계속하기엔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내가 스스로를 위해 내뱉는 말들이었어요. 내 딸 민정이는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중학교 때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갔죠.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시간 나면 전화할게요.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그 이후로 연락은 거의 없어요. 딸에게도 이제 그녀만의 가정이 있고 그녀만의 일상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일상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가끔 명절이나 생일에 안부 인사를 주고받지만 그것도 의례적인 느낌이에요. 나는 이제 그녀에게 어릴 적 기억 속의 엄마일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누구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라기보단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파출부. 이젠 익숙해진 이름이에요. 걸레를 들고 낯선 집에 들어갔던 첫날, 나는 무너지듯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때 내 나이 55세였어요.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으로 당장 굶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막막했어요. 더 중요한 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나를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죠. 파출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깨달은 건 다른 사람의 집을 정리하면서 묘하게 내 마음도 정리된다는 것이었어요.
남의 집 먼지를 닦으면서 내 마음의 먼지도 같이 털어내는 기분이었죠. 물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나는 요리를 좋아했어요. 건강식, 균형 잡힌 반찬, 심지어 한식 요리사 자격증까지 따졌죠.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엔 정성 들여 만든 식사에 늘 된장국을 곁들였어요. 갓 지은 밥, 된장국, 그리고 꼭 가지 한 조각은 빠지지 않았죠.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만들고 계절마다 다른 국을 끓였죠. 봄에는 냉이국, 여름에는 미역국, 가을에는 무국, 겨울에는 콩나물국. 그리고 1년 내내 빠지지 않는 건 된장국이었어요. 그 모든 게 일상이었는데 그가 떠나고 나서는 그 일상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렇게 오래된 버릇처럼 남아있던 식사 준비가 내 삶의 끈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버릇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집, 그곳이 바로 그 사람, 최 회장님의 집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의 자동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조용한 복도 끝. 고요했고 정돈되어 있었고 어딘지 텅 비어 보이는 공간. 그의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 집엔 사람 사는 냄새가 없다. 최 회장님의 집은 말 그대로 정적 그 자체였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냄새도 소리도 흔적도 없는 공간이 내게 말없이 조심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현관 입구부터 다른 집과는 달랐어요. 신발장에는 검은색 구두 몇 켤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조차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렬되어 있었죠.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전시용 집 같았어요. 거실엔 먼지 하나 없고 벽에는 액자 하나 걸려 있지 않았어요. 사진 대신 상장과 트로피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구들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게끔 정렬되어 있었죠. 소파는 아직 비닐 포장지를 벗기지 않은 것처럼 반듯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먼지 한 점 없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에는 경영학 서적들이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펼쳐본 적 없는 것처럼 깔끔했죠. 거실 한편에 놓인 운동기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새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호텔처럼 깔끔하고 차가웠죠. 심지어 거실 소파 위에는 방석 하나 비뚤어진 게 없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의 고독을 보았습니다. 두유, 달걀, 닭가슴살, 생수. 그게 전부였어요. 반찬 하나 없는 칸칸의 공간은 마치 그가 배를 채우는 행위에만 몰두해온 시간의 흔적 같았어요. 냉장고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서글퍼졌어요. 냉동실에는 즉석밥과 냉동만두가 몇 개 있었고 야채 칸에는 시들어가는 상추 몇 장이 전부였어요. 조미료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소금, 설탕, 간장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이 정도로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날 식탁 위 먼지를 닦다 말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사람 사는 집 맞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최 회장을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용역회사에서 일을 소개받을 때도 집주인은 출장이 많아서 거의 집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저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부엌을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가스레인지였어요.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아마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후두도 마찬가지였고 오븐도 박스를 뜯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부엌에서는 라면 끓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요리한 적이 없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 된장국은 안 끓이시나 봐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가 식탁 끝에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 소매를 반쯤 걷은 채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서 있던 그의 모습에 놀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내게 건넨 첫마디가 된장국에 관한 것이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는 그를 제대로 바라본 게 처음이었어요. 주름진 눈과 깊게 팬 이마의 골 하지만 그 안에는 의외로 부드러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아마 60대 중반쯤 될 것 같았죠.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친 상태였어요. 퇴근 후의 피곤함이 그의 어깨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눈빛 같았죠. 나와 비슷한 외로움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사실 파출부로 일하면서 집주인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청소만 하고 조용히 나가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질문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냥 예전에 그 냄새가 좋았던 기억이 나서 그 말에 내 가슴 한쪽이 아주 살짝 따끔하게 저린 듯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에게 된장국을 끓여주겠다고. 파출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뭔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시장에 들렀습니다. 소고기 양지, 무, 표고버섯, 그리고 집에서 담가둔 된장을 한 병 챙겼죠.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는 내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회장의 집에 도착한 그날, 나는 방금 씻어낸 무를 큼직하게 썰어 들기름에 달달 볶아낸 후 끓는 물을 붓고 소고기를 한 줌 넣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대파와 마늘을 송송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반 개를 아주 작게 썰어 넣었죠. 요리하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칼질하는 소리, 기름에 무가 볶이는 소리,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까지 모든 게 그리웠던 일상이었어요. 특히 된장 푸는 순간의 그 구수한 향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주방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쯤 그 집엔 처음으로 따뜻한 냄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은 나에게도 생소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나는 된장국을 그렇게 진하게 끓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 국물 위로 떠오르는 고소한 기름 방울을 바라보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려온 건 된장국을 다 끓이고 난 직후였어요. 이 냄새 참 좋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나는 머뭇거리다 국을 한 그릇 떠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한 공기 퍼서 함께 차려놓았어요. 김치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한 끼 식사 같았어요. 그는 말없이 앉아 숟가락을 들고 된장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어요.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국, 몇 년 만에 먹는지 모르겠소.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상이었고, 어쩌면 지금 이 한 그릇이 그에게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던 시간과 닿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된장국이 끓고 있던 늦은 오후. 주방은 조용했고, 나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칼 끝에 집중한 채 호박을 썰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 떨어지는 채소 조각들, 칼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그날따라 무언가 가슴께가 묘하게 간질거렸어요. 그의 메모 한 장 때문일까요? 내일도 이 국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단순히 파출부로서 그의 집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된장국을 끓여들인 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그가 남긴 메모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국을 끓여드릴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사실 그에게 끌리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고개만 끄덕이는 그 눈빛 속에 뭐랄까, 말로 다 하지 못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나처럼요. 최 회장과 나,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둘 다 혼자 살고 있었고, 둘 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둘 다 누군가와의 따뜻한 관계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비슷했죠. 그는 64세, 나는 60세.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은 기대할 수 없지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성숙한 관계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 그를 위해 국을 끓이게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특별한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릴 이유가 생긴다는 것. 그건 여자로서의 나를 깨우는 일과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후 7년 동안 나는 스스로를 여자로 여긴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생존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일 뿐이었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예쁜 옷도 입지 않았어요. 거울 보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게 되었고, 립스틱을 바르게 되었고, 예쁜 앞치마를 고르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 변화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날도 국물이 부르르 끓어오르며 고소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된장국에 호박과 양파를 넣고 있었는데 유난히 정성스럽게 썰고 있었어요. 그가 좋아할 만한 크기로, 그가 먹기 편한 모양으로. 그때였어요. 등 뒤로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평소에 그는 현관에서부터 발소리를 내며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히 다가왔어요. 혹시 깜짝 놀라게 할까봐 일부러 조심스럽게 접근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 무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조용히 닿았을 때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죠.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7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기척이었어요. 그의 체온이 내 등 뒤로 전해지면서 심장이 빨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덜 떨렸어요. 김 여사, 오늘따라 된장 냄새가 참 좋군요. 그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깊고 그리고 오늘은 유난히 다정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톤이었죠.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놀라 돌아서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팔이 내 어깨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백허그. 내 등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가슴의 온기. 그 따뜻한 체온이 내 안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놓았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끓고 있던 국물 소리도,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도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오직 그의 숨소리와 내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는 조심스러웠어요. 팔을 깊게 두르지도 않았고 몸을 밀착시키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게 너를 느끼고 싶다는 숨결만 전해졌죠. 그의 팔은 나를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어요. 그 조심스러움에서 오히려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장님, 왜 이러세요? 나는 작게 속삭였어요. 목소리 안엔 분명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엔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정말이지, 그 순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따뜻함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너무 오래 혼자였던 탓일까요? 아니면 그에게서 진짜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는 이 말을 내 어깨에 천천히 기댔고 그 순간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퍼지는 샴푸 향과 그의 숨결이 엉켜 공기를 데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샴푸 향이 났어요. 남자다운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정말 깔끔한 샴푸 냄새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단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하오. 하지만 오늘은 더는 참을 수가 없소.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말에는 절제해왔던 오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아마 그도 나처럼 혼자서 많은 것들을 참아왔을 거예요. 외로움도, 그리움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나는 도마 위에 칼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말없이 그의 품 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가 나를 아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그건 욕정이 아니라 그도 나처럼 외로웠다는 걸.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제는 혼자 견디고 싶지 않다는 걸. 그의 팔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남편을 잃은 후 7년 동안 나는 항상 불안했어요. 경제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혼자 늙어간다는 불안. 그런데 그의 품에서는 그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입술에 머금은 말은 작았지만 그 안엔 나름의 방어가 있었어요. 쉽게 무너지기 싫은 자존심이었죠.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파출부로 일하는 내가 집주인과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그가 나를 쉬운 여자로 볼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나를 더 깊게 안으며 말했어요. 그런 여자가 뭡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따뜻하고 정직하고 조용히 무언가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고독을 품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등 뒤에서 감싸는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내 허리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 말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가 나를 단순히 외로운 여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는 나를 천천히 돌려 세웠어요. 두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빛엔 말로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은 정말 복잡했어요. 오랜 외로움, 나에 대한 그리움, 조심스러운 사랑, 그리고 혹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모든 게 그의 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는 손등으로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그녀와 너무 닮았소. 그녀라면 예전에 사랑하셨던 분인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에게도 나와 같은 과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에 내가 성공을 위해 놓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요리를 할 때 당신처럼 눈이 반짝였소. 마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날 밤 주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된장국은 오래전에 다 끓여졌고 불은 이미 껐지만 냄비 속 남은 국물 위로 떠오른 기름방울은 그 자체로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기만큼이나 내 몸 안에서도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설렘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20살이었는데 이제는 60이 되어서야 다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떨림이 가능한 거였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첫사랑을 하는 소녀처럼. 하지만 젊은 날의 그 격렬한 설렘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조심스럽고 더 간절했어요. 잃을 것이 많은 나이가 되어서야 느끼는 설렘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회장은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걸음 내디딜 나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기다림이 고마웠어요. 만약 그가 성급하게 굴었다면 나는 아마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어요. 그 배려가 나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눈빛을 보니 그도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숨소리가 깊었어요. 나만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도 나만큼이나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조금 떨리는 손끝이 앞치마를 부드럽게 끌어내렸고 그 끈이 바닥에 살짝 떨어지는 소리가 주방 안의 공기마저 멈추게 했습니다. 그 순간이 참 상징적이었어요. 앞치마를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는 게 아니라 파출부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한 여자로 돌아간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나 자신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얇은 니트의 끝단을 살며시 집어 올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물음은 마치 내 마음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가장 조심스러운 고백 같았어요. 그 질문에서 그의 신사다움을 느꼈어요. 그는 내 동의 없이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 존중하는 마음이 나를 더욱 안전하게 느끼게 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그의 손끝이 내 팔을 따라 내려가며 한 올 한 올 오래 닫혀있던 나의 감각을 깨워냈어요. 내 몸이, 내 마음이 오랜만에 다시 여자로 살아난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60이 되어서도 이런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피부에 닿는 그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 손길에는 욕망보다는 애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터치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의 입술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숨이 멎을 듯 했지만 나는 더는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치고 싶지 않았고 지켜야 할 체면도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일이 옳은 일일까?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의 입술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그 모든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어요. 그는 내 손을 잡고 주방 한쪽의 식탁 끝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내가 매일 그에게 국을 올리던 그 자리였어요. 이제는 그 식탁 위에 나의 마음이 올려지고 있었죠.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 된장국을 끓여준 곳, 처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곳,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곳. 그 식탁은 우리 관계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본 증인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늦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커튼은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방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고, 은은한 주황빛 조명이 내 피부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그의 손은 천천히 내 등을 감싸며 등을 따라 내려갔고, 그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거칠지 않았고 성급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어요. 그 손길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긴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내가 조용히 속삭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나를 울릴 뻔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혼자 사는 동안 나는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그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순간 나는 과거의 나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별 후 줄곧 혼자였던 시간, 이불을 붙잡고 울던 밤, 딸아이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던 오후들.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이 사람의 품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혼자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매 순간이 외로웠어요. 아침에 눈 뜰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 모든 순간들이 외로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조용히 내 목덜미에 입을 맞췄고 나는 본능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머무는 순간 나의 심장은 젊은 날의 그것처럼 두근거리며 뛰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뛰는 것 같았어요.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며 나는 손끝으로 그의 체온과 마음을 더듬어 갔어요. 그는 말없이 나의 손을 감싸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지금 정말 괜찮겠소? 그 물음은 나를 위해 준비된 침묵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확인하려는 그의 배려였어요.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에는 내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을 온기로, 숨결로, 살결로 조용히 전했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국냄비, 살며시 내려진 얇은 니트, 그리고 조용히 접혀진 회장의 셔츠. 그 공간은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였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이마를 그의 가슴에 기대고 말했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 밤이 끝나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니까. 그리고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식탁 모서리를 쓸어보곤 했어요. 그 자리에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는 여전히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손끝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우미가 아닌 머무는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어요.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느낀 건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가 집에 오면 정중하게 인사만 하고 각자의 공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와서 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때로는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기도 했고, 때로는 재료를 함께 준비하기도 했어요. 김 여사, 오늘 된장국은 조금 진하군요.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하던 그날, 내 안에 무언가가 또 한 번 따뜻하게 녹았어요. 매번 숟가락을 들며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 시선 속엔 어느새 내일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쓸쓸하고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따뜻함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나를 바라볼 때면 미소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변화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검정 바지 대신 하늘색 스커트를 꺼내 입었고, 거울 앞에서는 립스틱을 꺼내 드는 횟수가 늘어났죠. 심지어 작은 귀걸이 하나를 착용한 날, 그가 말했어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그날 저녁밥에 들기름을 한 방울 더 떨어뜨렸어요. 그가 좋아하는 고소한 향을 오래 머물게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사랑에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길을 걸을 때도 발걸음이 가벼웠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그를 위한 반찬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빴어요. 옷을 고르는 재미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편한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그가 좋아할 만한 색깔, 그가 예뻐할 만한 스타일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60이 되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은 늘 조용히 흔들리는 법이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젊은 여직원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시선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았죠. 그 눈빛 속엔 뭔가를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뭔가 봤다는 걸. 아마 며칠 전 그가 나를 안아주는 모습을 봤거나 아니면 우리의 친밀한 순간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녀의 시선에는 분명 확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마 그 회사 직원인 것 같았는데 그가 늦게 귀가하는 날 가끔 함께 오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업무상 만나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나를 힐끔거렸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내가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회장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던 문자도 저녁이면 걸었던 전화도 모두 갑자기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쁠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핑계를 만들 수 없었어요. 바쁘겠지, 일이 많으신가 보지.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날의 그 눈빛이 우리 사이를 건드렸다는 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침묵이었어요.
싸우는 것보다,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의 침묵은 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며칠을 울지 않았어요. 울면 정말 끝이 날까봐 기어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어요.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하자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주방에 다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깊고 짙은 국물로. 한참 끓이다 숟가락으로 국을 떠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짠 국물 위로 떨어진 내 눈물 한 방울. 그건 아마도 그를 향한 마지막 기대였을지도 몰라요. 바보야. 또 이렇게 혼자 착각했네.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에게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었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아 그가 남긴 메모 한 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도 이 국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손글씨마저 흐려 보였어요. 아니, 실제로 눈물 때문에 흐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밤늦은 시각이었어요. 현관 벨소리가 울렸고 나는 반쯤 감은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 검은 코트, 그리고 아무 말 없는 입술. 손에 들린 작은 종이 상자 안엔 된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된장을 사들고 온 그의 모습에서 미안함과 간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내가 끓여주던 그 국을 다시 먹고 싶다며 집 앞 시장에서 직접 사왔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그 여직원이 당신을 봤소. 내 집에서 나오는 걸.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려졌어요. 피곤함과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괜히 당신을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소. 나는 그제야 그의 침묵이 무책임이 아닌 배려였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는 나를 보호하려고 거리를 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없는 집에 돌아가 보니 그곳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겠더군요.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무릎이 바닥을 적셨고 나는 얼떨결에 두 손으로 그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나는 당신을 숨기지 않겠소. 누가 뭐라 하든 내 식탁에 당신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요. 그 말은 어떤 청혼보다 뜨거웠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내가 끓여준 국을 두 손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은 무슨 된장이요? 그가 물으면 나는 장독대에서 꺼낸 듯 진하고 깊은 미소로 대답했죠. 오늘은 지난 겨울 담가둔 겁니다. 조금 지날 거예요. 당신처럼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고 국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으며 마치 숨을 토하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따뜻하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주방으로 향하게 했고 그의 하루가 내 식사 준비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우리의 일상이 자리 잡혀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그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었고 나는 그 사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저녁에는 늘 된장국이 있는 저녁상을 차렸고 그는 그 국을 다 먹고 나서야 하루가 끝났다고 말하곤 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그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고 걸으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김 여사, 혹시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시오?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이미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나와 함께 살자는 말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창문이 정남향인 집이요. 부엌이 넓고 당신 된장국 냄새가 퍼지기 좋은 구조더군요. 나는 그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고 거기엔 작은 전원주택 사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단층 집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텃밭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부엌이 정말 넓고 밝아 보였어요. 요리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죠. 잔디밭 너머 국화가 고개를 내민 집, 담벼락을 따라 장독대가 놓인 집, 부엌 창이 넓고 깊은 곳. 그는 사진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 집, 당신이 좋아할 것 같소. 아침마다 당신이 끓인 국에 햇살이 스며드는 풍경을 상상했소. 사진을 보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부엌에서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구조가 좋았어요. 요리하면서도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 창이 커서 그 사람도 들어오겠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라면 당신이 사랑했던 분 말이오? 네. 이젠 그 사람 기억도 그 햇살 속에 머물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을 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기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컴퓨터 화면을 닫았어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받아들이겠다는, 더 멀리 함께 가겠다는.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가는 길이 부끄럽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했어요. 봄 기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들판 너머, 국화 대신 진달래가 피어나고 있었고, 담장 아래 작은 흙길이 따뜻한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기가 정말 좋았어요. 도시의 매연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풀냄새,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새소리도 들렸고, 바람소리도 들렸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살고 싶은 집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당신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소. 그 말에 나는 그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췄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든 사이였으니까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서로를 돌보며 함께 늙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 안을 둘러보며 그는 부엌 쪽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 부엌엔 된장국 냄새가 참 잘 머물겠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요. 내가 당신을 떠올리는 순간은 항상 그 냄새와 함께였소.
부엌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좋았어요. 넓은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산자락도 보였어요. 이곳에서 요리하면서 저 풍경을 보며 살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행복했어요. 돌아오는 길, 그는 작은 수첩을 건넸어요. 노란빛이 감도는 오래된 노트였죠. 이건 내가 당신 국에 중독된 것 같아서 혹시 당신이 없을 때를 대비해 레시피를 적어두었소. 그 말에 나는 소리내 웃었고 그 웃음이 햇살처럼 내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정말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심지어 불 조절하는 방법까지. 그의 정성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웃겼어요. 아무리 레시피가 있어도 그가 혼자서 제대로 끓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요리는 단순히 재료와 방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성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날 밤 나는 주방창을 열고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다음 날 아침 된장국 국물 속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함께 늙어갈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어요. 전날까지 흐렸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투명한 햇살을 부엌창 너머로 흘려보냈고 나는 천천히 재료를 손질하며 된장국에 정성을 담고 있었죠. 소고기를 볶아 국물을 우려내고 애호박과 두부, 양파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간장 한 방울, 들기름 한 방울. 언제나처럼 그를 위한 밥상이었고 오늘따라 조금 더 오래 끓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처음 여자로 봐준 바로 그 순간처럼 이 국물 속에 나의 마음을 담고 싶었죠. 오늘 아침부터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그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거든요.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어요.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계속 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조금 긴장한 듯 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꽂은 작은 유리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그가 아침에 두고 간 손글씨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진짜 고백을 하고 싶은 날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가슴 아래 어디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진짜 고백이라니. 그동안 우리가 나눈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의 미래에 대한 더 확실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저를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조용히 설레며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좋은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별을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생각해보면 분명 좋은 이야기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귀가했어요. 정장 차림 그대로 식탁 앞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떠입에 넣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머물던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이 국은 당신 그 자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더 오래 끓였어요. 당신이 오래 기다려줄 줄 알았거든요. 정말 오래 끓였어요.
평소의 2배 정도 시간을 들여서 우렸어요. 그래서 국물이 더욱 진하고 깊은 맛이 났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깊어진 맛이었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돌아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손에 들린 오래된 노트를 내밀었죠. 이건 당신이 끓여준 국을 처음 맛보던 날부터 나는 매번 재료와 조리법을 적어왔소. 노트를 받아들고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첫날의 된장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끓여준 모든 국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재료, 조리법뿐만 아니라 그날의 날씨, 그의 기분, 나와 나눈 대화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노트의 첫 장엔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마지막 페이지는 당신으로 남기고 싶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 어떤 반지보다, 그 어떤 보석보다 이 한 줄의 문장이 더 빛나 보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프러포즈는 처음이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의 청혼도 이렇게 가슴을 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야 느끼는 이런 깊은 감동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 위에 조용히 내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엔 더 이상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를 일으켜 부엌 창 앞으로 데려갔고 햇살이 비추는 공간 안에서 내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어요. 그 손끝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웠고 그 따스함은 오래전부터 기대해온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데워주었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우리의 약속이 더욱 빛나 보였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내 삶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거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이 말을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저도요. 다시 태어나도 이 국을 끓이며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 사람을 위해 요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말없이 오래 머물렸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외로움, 서로에 대한 그리움, 앞으로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 밤 우리는 마주보며 포옹했고 그 입맞춤은 마치 오래된 서름과 지금의 사랑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따뜻한 울음 같았어요. 입맞춤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은 행복이었어요. 식탁 위엔 식은 된장국 냄비와 살며시 내려진 니트, 그리고 그 위로 조용히 놓인 회장의 셔츠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나는 그 품 안에서 아주 천천히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내려놓았어요. 과거의 아픔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했어요. 그의 품에서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살결이 포개지고 숨결이 교차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이자 처음이 되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전의 모든 관계는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사랑의 시작인 것 같았어요. 이 밤이 끝나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요. 당신이 나의 마지막이 되어줬으면 좋겠소.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남을게요. 그 약속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밤 봄은 된장국 냄새가 남은 주방에서 우리 둘만을 위한 약속처럼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별빛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담장 너머 국화가 계절마다 피고 지고 창밖으로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하루를 알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침이면 부엌 창문 너머로 된장국 냄새가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그 집으로 이사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과 떨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새로운 집,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나보다 먼저 주방 창을 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 때면 나는 뒤늦게 일어나 그에게 인사처럼 중얼거려요. 오늘도 진하게 끓여줄게요. 당신 짭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당신이 끓이는 국은 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오. 그 대답은 매일 아침을 살아가게 만드는 연료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 한마디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그를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일상이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은퇴 후 그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요.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먹고 방울토마토를 따서 샐러드를 만들어요. 시장에서 사온 것과는 맛이 확연히 달라요.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서로에게 익숙한 시간이 쌓여가며 사랑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과는 달라요. 이제는 더 깊고 더 조용하고 더 편안한 사랑이에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서로의 습관에 맞춰져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그가 어떤 기분인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밤에 잘 잤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내가 언제 피곤한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외로운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김여사라 부르지 않아요. 여보. 그렇게 불러줄 때면 나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여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른 호칭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어울리는 호칭이에요. 가끔 그가 장을 보러 가겠다고 나서면 나는 메모지를 꺼내 또박또박 적어줍니다. 된장, 마늘종, 두부, 대파. 그리고 맨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씁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기. 그는 메모를 지갑 속에 넣으며 말해요. 이건 평생 간직할 생각이요. 실제로 그는 내가 쓴 메모들을 모두 모아두고 있어요. 서재 한쪽에 작은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써준 모든 메모와 편지들이 들어있어요. 가끔 그것들을 꺼내서 읽어보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부엌 한편엔 그의 노트가 여전히 놓여 있어요. 거기엔 내가 해준 국 이름, 재료, 그리고 그날의 짧은 감상들이 적혀 있죠. 된장국, 오늘은 진하고 부드러웠음. 소고기 무국,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음. 이따금 그 노트를 넘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돼요. 그 노트는 우리의 삶을 기록한 연대기이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작은 책이에요. 요즘은 그 노트가 꽤 두꺼워졌어요. 벌써 세 권째예요.
첫 번째 노트가 다 찰 때는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새 노트에 쓰는 재미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시간이 쌓여간다는 뜻이니까요. 밤이면 그는 나보다 먼저 잠이 들고 나는 조용히 침대 머리맡에 앉아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잘 자요, 여보. 내일도 된장국 끓여줄게요. 그 말을 들으면 그는 자는 듯 말듯 중얼거려요. 내일도 이 국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고 더 확실한 고백일지도 몰라요. 정말 그래요. 사랑해라는 말보다 내일도 이 국이면 좋겠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특별해요. 그 말 속에는 일상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모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지만 서로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어요. 성공도 명예도 돈도. 하지만 이제는 단순해졌어요. 서로가 건강하고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나는 여전히 요리를 하고 그는 여전히 내 등 뒤에 조용히 다가와 가만히 백허그를 해줍니다. 그 손끝이 내 배 위에 닿을 때 나는 매번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 사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사랑의 깊이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주름진 손, 느려진 걸음걸이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도 뜨겁고 단단합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정말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고요하고 빛나는 순간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주방창을 엽니다. 그리고 된장국 냄비를 올리죠. 소고기를 넣고 국간장 한 방울, 들기름 한 방울. 그 루틴이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창을 열고 된장국을 끓이고 그를 기다리는 일. 단조로울 수도 있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 행복이 있어요. 이 국이 있는 한 이 사랑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가 원하던 그대로, 내가 지켜주려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가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누가 먼저 떠날지, 혼자 남겨질 때는 어떻게 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일도 이 국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나는 그를 위해 된장국을 끓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행복이니까요. 마당에는 그가 심은 국화가 피었어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그 꽃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도 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다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매년 다시 피어날 거라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지만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도 그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들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분의 새로운 행복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